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설 귀성길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설날 아침엔 반짝 추위가, 오후부터는 스모그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이 오거나 얼음이 오는 겨울철에는 낙상 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평균 10%포인트나 많이 일어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보행자의 건널목 사고를 막기 위한 3중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3중 경보 시스템의 기능과 장점을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올해 CES에는 국내 유명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교에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을 대거 전시했는데요. CES에서 자체 개발한 로봇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여 세계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포스텍 곽인범 학생을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설 귀성길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에는 아침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고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귀성길, 비나 눈이 예상되는 날은 연휴 둘째 날인 일요일입니다. 설 연휴 첫째 날인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둘째 날인 일요일 새벽부터 비구름이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비보다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요일 내리는 비와 눈은 밤까지 이어지겠고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귀성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부,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성묘길에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설날 오후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겠지만 대신 불청객 미세먼지가 바깥 활동을 힘들게 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짙은 미세먼지가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설 연휴에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하루 평균 12,000여 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며 관련 정보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 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활용하면 진료 시간과 진료 과목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 방문 건수는 약 10만 건, 하루 평균 2만 6천 건이었는데 평일의 2배, 주말에 1.5배였습니다. 방문 이유로는 감기나 폐렴, 장염, 두드러기, 복통 등이 많았고 교통사고나 미끄러짐, 화상 등 사고로 내원하는 환자도 연평균 발생과 비교해 최대 2.4배 많았습니다. 당뇨병 환자 가운데 한 병원을 오래 다니는 환자보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의대와 단국대 공동연구팀이 당뇨병 환자 5만 5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을 100번 방문했을 때 방문 의료기관 수가 한 곳 더 많은 경우 사망률이 평균 1%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 대상자 중 16%가 사망했는데 방문 횟수 100번당 방문 의료기관 수는 사망자의 경우 평균 19곳으로 생존자의 13곳보다 6곳 더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당뇨병 환자가 새로운 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복 처방 위험이 올라가 사망률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길거리나 집에서 넘어져 다치는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인들이 낙상 사고로 다칠 경우 뇌 손상이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 12만 6천 명이 낙상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낙상사고로 입원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절반가량이 2주 넘게 입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사고 입원율도 높아집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입원율이 60대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넘어질 경우 뇌나 척추를 다치거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철에 추우시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빼고 활동하시도록 하면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시는 일은 예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구절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올 경우 경사진 도로나 지면이 불규칙한 도로 등은 가급적 우회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 수 있으므로 매년 시력 검사를 하고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집안을 환하게 조명하고 화장실이나 주방에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지난해 우체국 알뜰폰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뜰폰의 지난해 판매 건수는 8만여 건으로 2017년보다 27.4% 감소했습니다. 알뜰폰 판매량은 2017년에도 전년 대비 70%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알뜰폰 판매 감소에 대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이는 소가 신고됐습니다. 이는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 이외에 발생한 첫 의심 사례입니다. 한우 1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가는 한우 1마리가 침 흘림 등의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여 충주시에 신고했으며 간이키트 검사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는 간이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이 농장의 한우들을 긴급 방역 처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2개 농장의 소 35마리도 예방적 처분할 예정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리포트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참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스몬비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을. 참 이게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워낙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스몬비족들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예. 혹시 폰란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폰란이 폰과 고란이 합성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예. 이 실제로 한 보험회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에 117건이었다가 2017년에는 177건으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한 2년 정도 2016년까지 2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 1,100여 명에 달했다라고 나타났는데요. 전체 사상자 수의 61%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민간이 조사한 결과보다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스마트폰이 어떤 교통사고 위험을 좀 더 많이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수치로 좀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전에는 어떤 별도의 장치 같은 게 없었나요?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이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걸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이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불이 들어오게 한 곳도 있고요. 예. 또 도로 위에 사고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부착을 하거나 음성으로 신호가 바뀐 것을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지역에 이런 것들이 설치됐다는 것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이런 이전 것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뭐 단순히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장치인데요. 이 보행자한테 우선 3중으로 차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건널목 근처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가가면 이렇게 차가 올 때 스마트폰에서 화면에 경보가 바로 울립니다. 뜨네요. 네, 그러면서 진동이 함께 울리거든요. 예. 그럼 일단 보행자가 뭐 고개를 들고 이 차가 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겠죠. 여기에 네. 이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바닥에 경고 표지가 네. 저렇게 나타나도록 하고요. 또 음성으로도 차가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 이렇게 동시에 세 가지 경보가 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3중 경보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이 진동이 울리니까 촉각으로도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네, 폰에 정신없이 좀 빠져 있다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한테도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예. 열화상 카메라로 건널목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한 뒤에 차량이 다가오면 도로 위에 있는 경보등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경보등은 LED로 돼 있어서 한 50m 정도 밖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미리 보행자가 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자세한 설명을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운전자가 바닥면에서 가장 인식률이 높기 때문에 바닥면에 있는 노면 장치를 통해서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줄이도록 하였고요. 또한 소형 VMS를 30m 전방에 설치를 해서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눈에 띄는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확실히 사고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효과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 특히 이 도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서 건널목 사고가 자주 일어나던 곳인데요. 1000여 대의 차량이 지나갈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83% 이상이 건널목 앞에서 경보등을 본 뒤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설치 전과 비교를 하면 평균 속도가 거의 20%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그만큼 이 운전자들이 경보 시스템을 인지를 하고 주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거리를 건넌다고 하면 사실 집중을 해야죠, 건널 때. 맞습니다. 네, 모두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28일이죠. 앞서 보도도 나왔지만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예. 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농가에 좀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구제역 어떤 상태인가요? 네, 경과를 좀 알려드리자면 28일 처음으로 이 안성의 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을 했고요. 예. 하루 만에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육 중인 97마리 소 가운데 3마리가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요.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이 가운데 한 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경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기 경보 단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관심에서 경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계들마다. 네, 우선 이 구제역 비상 단계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낮은 단계부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위기 경보 단계가 두 번째인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가 더 올라간 거죠. 이렇게 경계 단계가 되면 우선 이 식품부 내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로 재편을 해야 합니다. 예. 또 이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에 이 방역 대책 본부가 설치되고요. 또 이 경기도와 인접한 주요 도로에도 통제 초소와 소독 장소를 설치를 해서 축산 차량을 소독하게 됩니다. 또 이 방역 상황 등을 고려를 해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시장 자체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단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된 거 보면은 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발생한 O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형인 건가요? 네,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주로 O형이 많습니다. 예. 2000년 이후에 해마다 이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요. A형도 발견된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는 뭐 그동안 한 2번 정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백신도 꾸준히 맞았을 테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 지역에서도 그 얼마 전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구제역이 전염이 된 걸까요? 네, 이 안성 지역의 경우는 구제역 발생 그 해당 농가가 불과 3개월 전 한 10월경에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쯤이면 항체가 가장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할 때인데요. 실제로 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률은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예. 소의 경우는 97%까지 되고요. 돼지는 80%가 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한 데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를 너무 과신했다,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단순히 백신만 만든다고 모두 다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소독이라던가 방역 또 축사의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해주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동원을 해야 이 구제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최근 접종한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정말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뭐 앞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뭐 백신 하나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일단 예. 백신 자체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감염이 우려되는 뭐 경기도 인접 지역을 다시 예방 접종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예방 접종을 재진행하고 있고요. 만일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잘 듣지 않거나 제대로 접종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긴급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소들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기존의 처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예. 이 땅에 묻는 매몰 방식 대신에 렌더링 방식을 렌더링 이용한 방식이요? 건데요. 네, 이 가축의 사체를 고온에서 멸균 처리한 뒤에 기름 성분을 짜내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잘게 부숴서 퇴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매몰 방식의 경우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사체가 부패하면서 지하수나 뭐 토양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사체 처리 방식에서도 좀 좋은 방식이 나타난 것 같은데 네. 참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모쪼록 이제 확산을 금방 막아낼 수 있는 길을 좀 만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실과 생강 농축약 등에서 환경 호르몬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축 액상차류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매실 농축액 1개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 공정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장기간 보관한 게 원인이라며 가정에서도 매실청 등을 만들 때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라지청과 생강청, 흑마늘 농축액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며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 어제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덮치면서 대대적인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미세먼지 사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보해 방콕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덮친 방콕시의 스카이라인이 온통 뿌연 먼지로 뒤덮여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학교에선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하나 둘씩 교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낮 정오를 기해 방콕시 관할학교 전체에 대해 휴교령이 내려짐에 따라 학생들이 서둘러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대상 학교는 모두 437곳입니다. 방콕 당국은 시내 39개 지역이 대기오염 관리지대로 선포될 만큼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져 학생 보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วันนี้เขามาดีได้ข่าวก็เลยรีบมารับเลยเพราะเขาไม่ดีอยู่แล้วไงก็ต้องพ่นจมูกแล้วก็ต้องกินยาแก้ไออะไรอย่างนี้อยู่เลยค่ะก็หายใจไม่ออกหายใจติดๆขัดๆครับแล้วก็บางทีตาบวมผื่นขึ้นอะไรพวกนี้ครับ 당국은 주말에 상황을 다시 점검한 뒤
휴교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ให้ปิดจมูกครับก็ไม่ให้ออกนอกบ้านครับนอกโรงเรียนก็ไม่ให้ออกครับ 태국 총리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카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계절적 요인에다 바람까지 불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초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물대포와 물폭탄, 인공 강우까지 동원하며 대기질 개선에 안간힘을 쏟아온 방콕 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뾰족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핵연료 사이클 공학연구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30일 오후 2시 반쯤 작업자 9명이 플루토늄이 들어있는 용기를 밖으로 운반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는 이후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작업자 9명 전원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체내 유입이 없고 신체 오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핵연료 물질은 용기에 넣어진 상태로 비닐백에 쌓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NHK는 시설 주변의 방사선량 계측 지점에서 수치 변화가 없었다며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사기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공격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인터넷으로 가전제품 등 여러 기기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 위협이 커져 올해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은 동종업계 종사자를 사칭한 전자메일로 악성 코드를 퍼뜨리거나 보안 프로그램을 해킹해 이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공격 방식도 더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전체 사이버 범죄는 전년보다 14% 늘었고 특히 금융기관 사이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가벼운 학교 폭력은 학교가 자체 해결 권한을 갖게 되고 생활부 기재도 유보됩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학생 지도 권한을 강화한 셈인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 개선 방안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학부모 과반수 이상과 외부위원이 참여하지만 교사들은 배제돼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은 위원회 대신에 학교가 해결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피해가 2주 미만으로 가벼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그 가해자 피해자의 대립구조,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해결을 먼저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게 큰 방향 전환점이 되고요. 문제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적 해결 여부를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학측이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적 해결 뒤에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예외 없이 생활부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해 학생이 접촉, 협박, 보복 금지 등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생활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이전 조치를 포함해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또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를 폐지하는 대신에 내년 1학기부터는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폭력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는 자율주행차가 화두였는데요. 이 전시회에서 국내 대학원생들이 자체 개발한 로봇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 곽인범 학생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로봇이 또 앞에 있으니까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CES에서 이번에 선보인 로봇용 자율주행 솔루션, 먼저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로봇들이 적용될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지만 로봇에 적용하는 자율주행 기능만 개발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키바처럼 물류 로봇은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자동화 로봇입니다. 공장 내 마그네틱 라인을 깔거나 QR코드를 깔아 추적하여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저희는 로봇이 다른 보조 환경 없이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뇌를 제공합니다. 예, 자 앞서 아마존의 물류 로봇을 예로 들으셨는데 자동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은 사실 언뜻 듣기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네. 둘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화라는 것은 초기에 구축해놓은 시설들을 자동으로 따라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정해놓은 경로에 기차처럼 레일을 깔거나 마그네틱 라인을 깔아 경로를 설정해 놓아야 됩니다. 네.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 자동화라고 하죠. 반면 자율주행은 경로를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A부터 B까지 왕복하게 하다가 갑자기 목적지를 변경해도 로봇이 스스로 길을 계획하고 주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한 환경에 더 적응하고 범용성이 더 좋은 것이죠. 네. 환경이 자주 변하는 곳 혹은 경로가 미리 알지 못하는 곳에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로봇에 프로그램만 설치하면은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 뭐 공장이나 실내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동 원리가 궁금한데 또 갖고 오신 로봇이 있으니까 네.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 같이 보면서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뇌의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예. 이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카메라와 그리고 라이다 센서, 그 안에 이제 관성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치 보는 것처럼 로봇도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센서 데이터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그 핵심 연산 장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아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그런 자율주행 솔루션을 이 일반적인 로봇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봇에게 자체 개발한 센서와 센서 데이터들을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사람이 길을 찾는 방법과 같습니다. 처음 가본 건물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매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좀 돌아다녀 보고 네. 지도도 확인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길을 잘 찾는 사람이라면은 예. 건물 내에 지도가 있으면 바로 잘 찾겠죠. 네. 이 로봇의 뇌는 길을 찾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의 지도를 취득하게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로봇이 알아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간 지도를 먼저 그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 위에 사용자가 선택한 목적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로봇이 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추적해서 그 경로를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 자체가 이 로봇이 만드는 공간 화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사람처럼 네. 낯선 길을 가더라도 공간을 인지하고 스스로 사람이 입력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통신 기술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 솔루션은 로봇에 명령을 내리는 게 외부로 되어 있는 GUI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은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웹 GUI를 통해서 로봇이 어디로 가다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로를 몇 개 세팅을 하고 뭐 런을 누르게 되면 로봇이 알아서 이제 자기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데모 영상 같은 것도 상영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길을 찾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예. 처음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저희 ANS가 저희 솔루션입니다. 이 로봇에 탑재를 하면은 처음 건물에 들어간 사람처럼 로봇에 대해 건물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로봇은. 네. 그래서 건물을 우선 로봇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건물 내 지도를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취득하고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를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건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셈입니다. 예.
이 적응하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 로봇은 자기가 알 수 있는 지도를 다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사용자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갈 목적지를 지도에 표시하면 현재 로봇이 위치한 곳에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 생각하면서 장애물도 회피하면서 도달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시각 정보를 받아 지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로봇 또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본인이 가진 지도와 비교하면서 위치를 추정하면서 목적지까지 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사람이 정말 돌아다니는 것처럼 로봇도 먼저 그 장소에 가면 돌아다니면서 일단 위치 파악, 장소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특별한 뭐 슬램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이게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이제 슬램 기술이랑 저희 기술을 많이 착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슬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시에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행을 하면서 맵을 만들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지도를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예. 위치만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연산량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저희의 그 시간을 들여서 이제 최적화를 했어 왔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의 뇌 크기만한 솔루션 안에 예. 이를 모든 알고리즘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약간의 차이인데 많은 차이가 또 있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이 CES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장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있던 유레카 파크에는 신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은 IT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 북미, 유럽, 중국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제 저희 솔루션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모두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 스타트업은 무엇보다도 초기 사업 방향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S의 반응을 봤을 때 시장의 수요와 저희의 사업 모델이 잘 맞은 것 같아서 이제 뛰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로봇과 관련해서 뭐 지금 공대에서 이제 대학원으로 학생으로 공부하고 계시지만 네. 실제 회사도 창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회사와 연관된 어떤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 제가 원래 드론을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분야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이 분야를 접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국내 실내 자율주행 쪽의 그 신뢰도가 많이 낮았는데요. 예. 그거 외에도 로봇이 상용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감을 갖고 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식을 극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내에도 훌륭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과 그 자율주행과 함께하는 세상이 정말 멋지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로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옮기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로부터 해방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골몰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예. 즉 자율주행 로봇과 함께라면 배럴 투게더한 저희 슬로건입니다. 삶을 영위하게 하고 싶습니다. 배럴 투게더, 더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 그런 걸 알리고 싶다는 슬로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이 로봇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곽인범 학생의 어떤 향후 계획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라고 하면은 백화점 혹은 마트, 병원 같은 공장 또는 산업용 공간, 그런 배관 등이 있는 전력구 등이 있습니다. 공간마다 원하는 자율주행의 정도가 다릅니다. 백화점, 마트, 병원 같은 공간은 조금 정밀도가 떨어져도 사람과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고 산업용 공간에서는 오히려 큰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예. 배관 점검용 전력구 쪽에서는 정밀도보다는 작은 크기를 요구하곤 합니다. 현재 저희 솔루션은 3D 라이다를 사용해서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현재 산업용 공간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용 공간에 적용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가격과 정밀도는 낮지만 주행에서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ANS 플러스를 백화점, 마트, 병원 혹은 안전점검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CES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고 사실 자율주행 기술하면 그냥 자동차, 운전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자, 앞으로 기대하시는 만큼 자율주행 솔루션 기술이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 곽인범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제역 관련 뉴스를 보면 구제역 O형이니 A형이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나 돼지의 혈액형 같은 건가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자, 이것은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에 어떤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분석하고 A형, O형과 같은 7가지로 구제역을 분류하는 종류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비상이 걸렸는데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소독에 꼭 협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